1시간으로 제한된 시간 사정을 패널들께서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라운드 세션의 사회를 맡은 박명규입니다. 우리 오늘의 이 회의의 주최 측에서 변화하는 통일 환경 이렇게 앞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새 세션에서 들은 바대로 아마 이 변화하는을 다른 말로 좀 써본다면 어려워지는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봐도 그렇고 국제정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 내부 상황을 봐도 뭔가 좀 어려워지는 통일 환경 이렇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쓴 게 이 주최 측의 아주 고민의 산물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온다, 이제 이렇게 되었고,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앞에 세 분의 발표 속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세션은 저는 그래도 다음에 그러면 이라는 접속사를 붙이는 것이 이 마지막 세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통일이 온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불충분하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을 이 라운드 세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청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네 분의 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신화 북한 인권협력 대사님은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메릴랜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북한 인권과 또 남북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학자십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랜 동안 북한을 연구하셨고 학계와 또 정치 현실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죠. 세종연구소에 오래 계셨고 NSC 사무처장도 역임하셔서 오늘 아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님은 조선일보에서 국제부장을 역임하시고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도 수학하신 우리나라 현재 외교관계 이슈들을 계속 팔로우하시는 중견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아마 언론 환경과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패널은 한반도 미래포럼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이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하셨던 외교관으로서 또 오늘날 한반도 정세와 정책에 관한 묵직한 글들을 써주고 계시는 천영우 이사장님이십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학도 하시고 이 이론과 실무 모든 부분에서 오늘날 탁월한 또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오신 네 분의 패널이 이 앞에서 발표된 새 세션에서 다루지 못한 또는 남아있는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는 데 대한 아주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자 7분에서 10분 사이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은 꼭 지켜주시면 저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화 대사님.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신화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1등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면 통일 담론 아까 말씀하실 때 당이론, 헌법에도 쓰여있는 당이론인데 필요성이 있나, 가능성이 있나, 통일되면 괜찮나 라는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기사에 그 북한에 있는 자녀가 남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96억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남남 갈등이 이렇게 심한데 이런 돈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북한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지지난주에 그 한독 포럼을 갔는데 거기서 35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동독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아직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서독보다 훨씬 못 사는 한국이 동독보다
훨씬 못 살고 더 폐쇄적인 북한을 데리고 북한과 같이 더불어서 과연 살려면 몇십 년이 걸릴까, 몇백 년이 걸릴까라는 그런 좀 고민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분단은 아까 우리 박인희 교수님도 잠깐 말하고 넘어간 것처럼 그 상위 세력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주변국 4강이 뭘 할 수 있겠냐,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저도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국제 구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9년에 미소 몰타 선언에서 냉전이 공식적으로 해체됐었고 또 그 전에 89년 5월에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그 철조망을 이렇게 없애주면서 이제 물꼬가 많이 튀었었고 또 고르바초프가 호네카한테 개혁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등 그리고 또 미소가 또 이게 했던 합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독이 될 때는 미국의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가장 강한 피크를 달했었을 때고 지금은 미국이 상대적인 쇠락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대국의 합의가 굉장히 아름답게 돼서 르네상스가 오고 있었었는데 평화에 지금은 오히려 그 북러 그다음에 북중러의 결속이 더 강해져서 신냉전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 희망을 갖는다면 북러의 군사 밀착에 중국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름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미국이 그걸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지만 통독이 될 때 그 분위기와는 많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그 69년에 브란트 동방 정책이 화해의 전환점이 됐었고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면서 이제 쭉쭉쭉 나간 거는 화해 협력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남북은 이 그 화해 협력 얘기 살짝 그다음에 대부분은 적대 그 이제 부침이 굉장히 이제 심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정권 잘못이라고 탓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진보 보수 정권이 서로 탓하다가 진짜 탓해야 될 북한을 탓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안 좋았던 가장 문제점은 북한 정권이었죠. 북한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한국과의 그 이런 화해를 슬쩍 해줬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를 악마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컸었기 때문에 저는 햇볕 정책을 우리가 펴는 자체는 나쁜 게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리고 악용하는 이제 북한이 있는 한 그 효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평화를 하는 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정치 공동체, 그래서 군사 공동체로 가는 거. 그건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그 기능주의, 신기능주의인데요. 동북아도 그렇지만 한반도도 신기능주의는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경제랑 안보 부분이 지금 엮여서 오히려 경제 갈등과 정치 갈등이 시너지 효과를 동조화 현상을 일으켜서 더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경제 협력이 군사 공동체를 가져온 그런 확률보다는 군사나 정치 이러한 부분들이 거꾸로 역기능주의를 가져오는 패러독스를 가져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통일의 방안 연착륙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민심입니다. 동독의 민심인데요. 그 1961년에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을 쌓기 전까지는 그 연 1회 동독에 가족이 있으면 부모님 만나러 갈 수 있고 4주를 머물 수 있었답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도 하루는 갈 수 있었대요. 우리랑 전혀 다르죠. 네, 그리고 또 이 서신이요. 지난 그 40년간 분단된 동안 22억 여통이 교환이 됐고 소포는 2억 여개, 상호 방문은 194만 여 명. 그리고 동서독 가교라고 불렸던 동독 이탈 주민은 이제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달라서 375에서 475만 명.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서독의 우대 정책이 있었죠. 반면 우리나라는 남북 이산 가족
북한의 입맛에 따라 원할 때 21번, 그다음에 서신교원 300명, 그리고 지금 탈북자는 34,000 플러스 정도 있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소포가 서독의 향기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몇 번 올 때 동독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가지고 그걸 풀면 서독의 냄새가 난대요. 그거 이제 나쁜 말로는 북한의 말로는 자본주의 냄새겠지만 이제 그게 본인들에게 삶의 그 힘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동소독 단결을 막고 분단의 고통을 완화시켰던 그런 것이 민심을 작용했었을 텐데 아까 뭐 3대 악범 얘기도 나왔지만 북한은 김정은은 아예 남한의 존재를 그 북한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려는 그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동독과 서독 얘기를 할 때 이 통일 얘기를 많이 할 때요. 별로 얘기 안 하시는 게 뭐냐면 서독 정부가 수립한 후에 8명의 총리가 있었었거든요. 그 아데나워가 이제 부강하고 당당한 실용 원칙, 강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서독의 유일 합법 국가를 견지하고 있었고 아데나워는 대외 정책, 그 다음에 재경장관이었던 에르하르트 등은 국내 문제를 하면서 그 통일의 기반을 다졌다고 하죠. 그런데 물론 그 개인 중심의 욕심이 생겨서 마지막에 더 하려다가 그 이제 49년에서 63년까지 하고 더 하려다가 이제 오명을 쓰고 물러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겹쳐서 아데나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보다 이 지도자가 그래도 국민의 그 이런 서포트를 받고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통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랬었을 것 같지만 서독은 우리에 비해서는 이게 좀 우리는 지도자를 좀 희화화하거나 이제는 탄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 지도자를 무시하면 그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우리가 뭘 들고 나가서 우리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간단히 2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개 국가론 태양절. 저도 김정은이 망하는 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망하는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온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3장을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는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서독처럼 그 통일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걱정은 큰 전쟁들이나 큰 이벤트들은요 보통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못하지만 어떤 생각지 못했던 작은 사건 거기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쥐가 이 코너에 몰리면요 고양이를 한번 핥히고 죽는답니다. 죽기 전에 꽥소리는 내야 되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핵이 됐던 생화학 무기가 됐던 미사일이 됐던 김정은이 코너에 몰렸을 때 그러한 그 컨틴전시는 저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돌아올 딸이가 아까 마지막에 화제가 됐는데 돌아올 딸이 만들어 놓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살 민족이라면.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지정학적이 됐든 뭐가 됐든 북한의 입맛대로 돌아올 때 왜 우리는 항상 손을 벌려주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지 페널티가 왜 없죠? 북한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페널티는 독일에서 갖고 있었던 슈타지 서고라든지 아니면은 찰스 기터 이런 것처럼 반드시 책임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북한이 그렇게 됐었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아야지 이렇게라도 끈을 놓치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환상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주 민수라는 말이 있답니다. 군은 왕이고 배죠. 그리고 민은 국민 백성이고 수는 이제 물인데 배가 강물에 띄울 수도 강물은 배를 물에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북한 주민은 결코 김정은의 노예가 아니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데나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더 분명하게 단순히 파악하면 할수록 성공의 길은 더 가까워진다. 저는 북한의 정권은 반드시 바뀌어야 될 대상이고 북한의 주민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원칙 속에서 통일의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석 장관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한테 이 질문을 박명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다 토론자한테 주셨는데요.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현재와 같은 큰 변화, 이걸 추동하는 큰 요인이 뭐냐, 이걸 물어보셨고요. 그다음에 통일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또 어떤 통일이냐, 이런 정도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관련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쨌든 간에 국제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변화도 있고 그런데 윤영관 장관님이 발표해서 개념 차원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신 국제정책 차원, 한반도 차원, 국내 차원 이렇게 본다면 현재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는 물론 여러 변수가 있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국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차원 그리고 국내 차원 이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냉전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70년에 대땅트 때도 그랬고 그때 남북 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90년 전후한 사회주의 몰락 시절에 또 남북 간에 대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냉전 시대에는 국제 정치, 국제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규모 거대 이 국제 환경이 우리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이후에 탈냉전기에는 사실은 남북 간의 문제, 그러니까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 좀 나가는 또는 남북 간 각각의 내부 정책이 영향을 사실은 크게 미치고 있다. 더 큰 범위의 국제 정치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몰락하던 시기에 중국은 1992년에 소련은 1990년에 북한이 미국과 승인을 한 다음에 수교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바람에 북한 외교가 고립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소련의 지금 러시아입니다만은 소련의 어떤 영향력이 극도로 미약해지면서 사실은 북한의 어떤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자기 결정 영역이 커졌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그다음에 경제 발전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탈냉전 이후에는 국가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남북 관계를 결정하고 있지 남한과 북한이 결정하지 그 바깥의 세력이 결정하는 경우는 북미 관계 하나뿐이다. 크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빠진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전략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협상용을 병행하다가 핵무기를 완전히 보유하겠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은 더 이상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은 사실은 탈냉전 이후에 지난 30여 년간 추구해왔던 거는 미국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승인, 자기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생존 구조를 갖다가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포기한 것이 바로 요 몇 년 사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는 핵과 관련된 협상 없다라고 김정은이가 선언하고 핵무기를 법제화한 것, 이거 자체가 새로운 길,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인정받는 정상국가 노력을 포기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남북 대결을 강화시키고 또 긴장을 야기시켰던 거, 이게 지금 가장 크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대결에서는 역시 남한에서의 윤석열 정부로서의 정권 교체가 대북 강경책이 나오면서 바로 이 부분에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이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말한 가장 적대적인 두 개 국가에서 가장 적대적이라는 요 용어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용어라기보다 상황적인 게 큰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남북 간의 어떤 정권의 어떤 이 대결, 이걸 갖다가 이 정책 대결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와 달리 북한의 대남 전략, 북한이 그러면 가장 적대적인 두 개 국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두 개 국가로서의 대남 전략 변화는 건 뭐냐? 두 개 국가라는 건 이제 따로따로 살자는 얘기인데요. 이 변화는 사실은 북한 내부의 필요성이 굉장히 컸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크게 놀라지는 않으셨겠지만요.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두 개의 국가를 향해서 쭉 나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걸 갖다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모든 면에서 국가성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른 앞에 분들은 다르게도 해석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일이는 어차피 남북 간에 이러한 체제의 역량과 그다음에 이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거는 북한 체제가 먹히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뭐 북한의 내부 그 문건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얘기했는데 김정은이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쪽을 칭할 때도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난하면서도.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의 이러한 그 어떤 두 개의 국가에 대한 거는 남북 대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 두 개 국가라는 표현으로 경착륙을 했지 남북 간에 만약에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이 이걸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준비를 꽤 오래 해왔다.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폭발적인 요소, 즉 호전적 요소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취하지 않고 중러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 구조, 이게 요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 그것은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북한의 군수물자 제공이라는 새로운 기회창을 열고 그걸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사실은 1차 가장 지금 유엔의 제재로 가장 제재를 고통받는 것이 1차 자원이거든요. 석유 그리고 역청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존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일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사실 그 통일 전망을 얘기하려면 그 무슨 통일? 우리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통일을 해보자라는 전통적인 우리의 통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늘 얘기되는 것처럼 북한 그 분기에 따른 수통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의 시사점들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94년 김일성 사후 30년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마 제가 북한을 연구하면서 저한테 정말 그 본인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친북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주는데요. 몇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94년에 김일성 사망한 다음에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5%도 안 됐던 때였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건 비록 학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가 판단하고 관찰한 범위 내에서는 제가 객관적인 사실로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북한이 좋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북한에 대폭발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30년 지금 수시 때때로 나오는데 3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북한 얘기를 해야 된다. 통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로서는 통일은 대화 협상을 통해서 나아가는 통일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통일은 그러면 정말 가능할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관적이다. 왜 비관적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보다는 남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한은 두 개의 국가를 지향하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자기가 하나의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북한이. 그러면 자기 체제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이 체제의 열악성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수십 년간 됐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 그렇게 나가겠죠. 그럼 남한은 어떤가? 많은 분들이 북한이 두 개의 국가를 얘기할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가장 적대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겁신한 거지 두 개의 국가라는 거를 놀라지 않았는데 놀라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에서 나온 우리 남북한과는 잠정적인 국가가 관계가 아니라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 야 무슨 이런 상태가 더욱이 정전된 지 70년 넘었는데 지금은 이게 국가관계지 무슨 특수관계냐 이거 뭐 하자는 거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저도 사실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젊은 사람들은 통일회의론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특수관계 얘기하면서 이러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간에 될 가능성이 적다.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제가 93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그때 북한 핵 문제가 막 발생을 했는데 나는 빨리 이 북한 핵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새로운 그 남북 관계를 여는데 기여하겠다고 생각했지만 30년 후에 제가 은퇴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골머리를 갖다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했다. 그럼 앞으로 30년은 뭐가 달라질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본다면 솔직하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통일로 가야 될 거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의 동향을 볼 때 두 개의 국가를 향한 원심화 경향을 우리가 막기는 지금 어렵다. 이걸 저는 인정해야 된다 보고 또 오늘 우리 현실은 사실은 통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 얘기하지만 그리고 70여 년간 차라리 정상적인 두 개 국가를 있는 것보다도 못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 관계가 된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특수관계라는 것 자체가 너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내가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 이런 것들 자체가 결과적으로 복싱 선수가 클린치 상태에서 상대방이 뒤통수 쳐가지고 결국은 서로를 갖다가 힘을 약화시키는 이런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상적인 두 개 국가가 됐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 아닌가.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지금부터 하자라고 얘기해도 일단 서로 떨어져 가지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거부터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개 국가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통일을 지향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일 문제는 후대로 넘기고 남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또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확하게 정상국가로 서로 정립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뒤 그다음에 통일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더 통일을 빨리 앞당기는 길 아닐까. 또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안정적이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후대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길 아닌가. 사실은 후백제가 길게 잡아도 67, 68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정전 후에 71년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미 후대는 남북한 역사를 현재 기록할 때 남북국 시대라고 기록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현실에 맞춰서 통일을 지향하되 현재 필요한 실제 평화와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부터 우리는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최 측에서 사실은 저 세 가지 질문을 모든 패널께 드리기는 했습니다. 드리면서도 사실은 원체 그 생각과 폭이 넓은 패널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시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종석 장관 정말 성실하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하원 위원님. 네, 조선일보에서 이 행사를 준비할 때는 논설위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인사 발령이 나서 외교 담당 에디터로 바뀌어서 다시 편집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변화의 시대의 통일 어떻게인데 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제가 요구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좀 다뤄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통일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국제적인 문제, 제 백그라운드가 워싱턴과 도쿄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또 연수를 합치면은 한 8년 반 가까이 밖에 있으면서 좀 보고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통일과 관련한 한국 사회 문제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최근에 작년 200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 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도출이 됐고 그 합의가
우리 통일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천영우 수석님께서도 한번 쓰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2009년 6월에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안보실장으로 있는 장호진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하고 그리고 지금 통일부 차관으로 있는 문승현 주미 참사관이 사실 굉장히 공을 들여서 당시 저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채택된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대한민국 외교 60년이라는 책자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13개의 외교 문서를 뽑아놨는데 거기에 13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럼 이게 중요한 거냐? 제가 그 당시 판단하고 또 보도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체제가 통일 이후의 체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는데 2009년 6월에 한국과 미국이 미래비전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 해결의 중요성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년 뒤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이와 비슷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자유국가로서의 그 통일체제라는 게 들어가 있고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 우리 국군 포로 문제 해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과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가 아니라 여기에 일본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이 통일돼야 되고 통일이 되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돼야 된다는 것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합의한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핵구립이라든가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국하고 미국, 일본이 북한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호전적인 모습도 봐갔지만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거론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통일 이후의 체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한미일 삼국 간의 비공개례 뭐 지금도 저는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로서 취재하고 싶지만 그게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그러한 게 계속 합의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독일이 통일된 거는 결국 미국이 이걸 승인해 줬고 주변국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이제 국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소략하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변국들이 주변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한미동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미일 삼국협력이라는 이 틀이 우리가 굳건하게 해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저는 생존 방정식이고 통일체제를 만들어가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중국을 또 어떻게 설득해 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역시 미국이 도와주고 또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하는 일본 사람들 믿고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는 그건 뭐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미래를 내다본다면 결국 한미일 삼국 체제에 기반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든 또 어떤 우리가 통일을 촉진하든 간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해야 되는데 저는 큰 틀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맞아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외교에서도 뭐 모든 것이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한미일 삼국 협력 체제 작년 3월에 한일 정상화 결단을 내려서 한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잘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진보와 좌파 세력에게 과연 지금 북한이 호전적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게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작년 말과 1월에 보면서 저도 아까 조한범 박사님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충격받은 거 한 두 문장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백령도 연평도에 또 북한 애들이 약 200발 포격을 쏘면서 긴장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낸 게 이런 겁니다. 민족 동족 개념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는 김정은 얘기입니다.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를 탈을 썼든 다를 바 없었다. 이건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보 정권도 그건 우리가 속았다. 앞으로 무슨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김정은의 말이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겠는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당연히 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려면 또 국내 여론이라든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보 정권 거기에 또 거기에서 담당하셨던 분들은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했는데 이건 햇볕 정책의 파산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올라오기 전에 박인희 교수님이 조금 재미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자들이 또 그런 특권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님은 돌아가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세현, 문정인, 또 임동원 장관님 이런 세 분이 좀 대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진보 정권을 대표하는 또 이정석 장관님이 나와 계셔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는 대학원생 때 대학원 1학기 때 이종석 장관님을 먼 발치해서 그 당시 한정현이라는 단체였나 거기서 보고 그렇게 계속 또 말씀을 듣고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햇볕 정책의 파산이라고 저는 볼 수도 죄송합니다. 아는데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김병현 교수님 말처럼 김정은이 또 언젠가 또 입장을 바꿔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동안 햇볕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생명선을 연장시켜줬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진보 정권에서 일하셨던 죄송합니다. 장관님이 좀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해서 화제가 됐던 게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 길은 전쟁보다 낫다라는 말이 화제가 돼서 신원식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 세력에서는 이제 통일을 하자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도 우리 국내 여론이 하나가 돼야지만 어떠한 통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결과적으로 이 북한하고의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의 확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한봉 박사님도 아까 색다른 물건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알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USB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이 우리하고 군사적으로 대화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그 대북 전단, 대북 방송을 꺼달라는 건데 왜 그랬겠는가?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대북 전단, 대북 방송을 포함해서 북한에 조금 더 자유를 확산시키는 그런 활동이 저는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영우 수석께 예, 저는 저한테 발언 시간이 안 올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시간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박명규 교수님께서 미리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하라고 지시하셔서 그걸 좀 성실하게 좀 따르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이 정책 근본적인 정책 전환 그 본질은 이계 국가론인데 이걸 추동한 원인이 뭐냐? 아까 김병현 교수님께서 이게 어떤 손익 계산 한국에 이제 더 이상 신세질 게 없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당면 위기를 해결하는데 다른 대안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자기 선대에서부터 유지해오던 하나의 이 큰 정권의 가장 큰 이 상징이나 다름없는 통일 정책, 그 유산을 이거 하루아침에 뒤집고 하는데 손익 계산도 작용을 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뭐 손익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게 이제 앞으로 보니까 한국에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이게 우리 현금 인출기 노릇하기는 틀린 것 같고 식량 창고 역할을 하는 것도 뭐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더 이상 미련 버리자 이렇게 한 것도 중요한 정책 그 고려 요소가 하나 됐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것은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 상실, 제가 뭐 글도 쓴 게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심, 김정은이 그 발표한 그 여러 가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에서 한 이야기도 보면 장황하게 흡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까지 흡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작용한다. 그 외에 하나 꼽자면 뭐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사상적 동료. 그거는 뭐 반동 사상 문화 반동 사상 문화 그 법 관련 법 이것도 제정하고 한 거 보면 이게 사상적 동료에 대한 이 실존적 우려 이런 게 저는 상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거는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나라 앞으로 통일의 대상도 아니니까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라 하는 그런 나는 취지로 한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하면 정권 안보를 위해서 아까 김병현 교수님께서 정권의 안보 이야기를 하셔서 정권 안보를 위해서 영구 분단을 방패로 삼겠다 하는 게 이게 저는 근본적인 취지인데 아까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김정일 때부터 남북 경쟁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은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걸 하루아침에 이거 뒤집는 게 워낙 정치적 부담이 커서 이걸 나는 큰 숙제를 김정은한테 미뤘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한 10년 동안 이거 벼르다가 도저히 이거는 지금 이 정책 유지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계속 반동 사상 문화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이거 막을 방법이 없겠구나. 난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통일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윤정관 장관님께서 그 힘의 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아주 참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 여건이나 남북 관계, 우리 남한 내부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또 북한 내부 상황 이런 거 볼 때는 통일이 저는 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하나의 변화의 기운 이게 그 속도와 폭 이런 게 앞으로 어느 정도 계속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임계량에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 임계량에 도달할 때 우리한테는 난 기회가 온다고 보고 제가 이게 흡수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흡수 통일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의 주체 세력은 나는 남북한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통일하기로 결심하면 주변국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북한 내부에 어떤 변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통일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그때 물론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로부터 우리가 뭐 통일 한국의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선택할 전략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도록 설득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느냐, 통일을 용인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통일을 막기 위해서 개입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저는 중국, 러시아가 현상 유지를 선언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은 그 나라들이 북한 내부에 무슨 변고가 일어났을 때 수습할 능력이 있고 그 개입해가지고 통일을 막기 위해서 개입할 능력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중국이 만약 그 개입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 하지만은 중국이 개입할 때 미국과의 그러면 앞으로 적대 관계, 미국과 관계를 완전히 적대 관계로 돌릴 수 있는, 지금도 이미 관계가 나쁜 데 대해서 굉장한 그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이보다 더 나쁜 최악의 상황으로 미중 관계를 몰고 갈 그런 의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통일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연간 수천억 불 이상의 그 손실을 보고 또 만약에 미국이 대만 카드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저는 통일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도 막을 여력이 있느냐 이런 걸 난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저는 크게 우리의 개입 여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개입 의지와 그 능력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강 이런 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 질문 중에서 이게 앞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김정은의 그 최고인민회의 보고라든지 작년 12월 말 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한 그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한 이야기 보면 굉장히 말투는 수사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굉장히 좀 거칠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좀 공세적이고 적대적이긴 하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 나는 상당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핵을 사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북한에다가 편입을 시키고 영토 완전을 하겠다는 말은 무섭게 들리지만은 그 대전제가 그 앞에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북한이 곧 전쟁하겠다 이렇게 떠드는 미국 사람들 보면 그 앞 대전제를 잘 읽어본 것 같아요. 적이 그러니까 남조선이든 미국이든 북한에 대해서 북침 도발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북침 도발을 당장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안 했더라도 당연히 북한이 핵 만든 거는 북한 침략하면 그걸 가지고 핵을 사용해서 막겠다는 건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죠. 나는 그건 별로 그렇게 새로운 레토릭이라고 보지 않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자기들 망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살 길을 제쳐놓고 굳이 일부러 죽을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만약에 서서 죽을 것이냐 앉아서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서서 죽겠지만은 살 길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국지 도발 이런 거는 서로 기싸움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핵을 사용한 전면적인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거는 일단 망할 각오부터 해야 돼요. 집단 자살을 각오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을 이렇게 험하고 한다. 북한은 항상 후퇴한다든지 뭔가 수세에 몰릴 때 말은 험합니다. 저는 강한 레토릭을 통한 디터런스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나는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또 이거 보는 사람들도 그 악성 댓글을 많이 달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의 그런 위협적인 언사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아직 시간을 너무 많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통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게 그 박 교수님 세 번째 질문인데, 저는 통일도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저는 마음에 드는 말이 사람이 먼저다. 이게 이제 통일에 적용돼야 될 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통일의 목표를 둔 국가주의적인 접근법 이런 것보다도 사람 중심의 통일 접근법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론이라고 보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북한 주민들을 세계 최악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거,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어느 정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 정치적 통일보다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는 북한 민주화 여기에다가 앞으로 통일 정책에 1차적 목표를 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 민주화가 된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난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는 뭐 민주국가가 됐지만은 우리는 그냥 괜히 대한민국하고 통합해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는 따로 살겠다 결정하면 독일, 오스트리아가 같은 독일 민족이지만은 그 두 개 국가로 막 분리돼가지고 두 개 그 정부가 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여권 보장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대로 가서 취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통일이 정부가 두 개 있고 국가가 두 개 있다는 거 그건 나는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그 정치적 통일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물론 정치적 통일이 북한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대비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아까 이종석 장관님은 두 개 국가로 우리가 지금 별거 상태에서 아예 두 개 국가로 이혼해가지고 남남이 돼가지고 통일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는 별것보다는 이혼하는 것보다는 별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재결합의 가능성을 더 살려두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 내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그 실패의 무게를 감당 못해서 넘어졌다. 북한 체제가 무너졌다. 내부에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생겼다. 수십만, 명의 양민을 학살해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하나의 코리아 원칙이라는 게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그 명시한 특수관계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코리아 원칙 아닙니까? 이 하나의 코리아 원칙을 유지를 해야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영구권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북한에 개입할 때 외국이면 북한이 주장하듯이 외국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 내에 무슨 변고가 일어나도 수백만 동족이 죽더라도 이게 유엔 안보리 승인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우리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남북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뭐냐? 나라가 아니면 뭡니까? 결국 우리는 북한이 대한민국 주권 하에 있는 어떤 무제한의 자치를 누리는 무허가 광역지자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북한은 또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냐? 자치 능력을 상실하면 대한민국이 중앙정부 자격으로 자치권을 해소해서 직할 통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걸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0.1%의 가능성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능성을 부리는 것은 통일의 기회를 영구히 우리가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북한이 2개 국가로 가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좋다. 어차피 뭐 2개나 2개 국가나 지금 휴전한 지 70년 넘었고 사실상 2개 국가로 사는데 그걸 이 사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나는 이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냐 잡을 수 있느냐 하는데 나는 1개 국가론 이걸 유지하는 게 원 코리아 프린시플을 유지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우리 식자들이나 국민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장황한 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10분이 채 남지를 않아서 두 번째 라운드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하원 그 팀장께서 이종석 장관께 질문 내지 코멘트를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점심을 먹을 때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주에서 이종석 장관님하고 저 천영우 수석님하고 무슨 대담 계획이 한번 있었는데 뭐 잘 안 되기는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실현장이 되지 않나. 뭐 아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꼭 그런 것을 의미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두 번째 라운드로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종석 장관님께 한 2, 3분만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과 함께 또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논의된 이 기조에 대해서 이종석 장관님은 다소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이 미래를 위해서 보면 이 다른 얘기들이 어떻게 공통의 지혜의 자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종석 장관님의 그 말씀을 한 2, 3분 좀 더 듣는 것을 좀 다른 패널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종석 장관님께만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하원 기자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 그 붕괴론, 흡수통일론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비상계획, 컨티뉴어스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항상 저희 정부 때도 그랬고 어느 정부나 그럴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자님 말씀하신 이제 어쨌든 간에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악화되고 그랬으니까 햇볕 정책 파산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요. 팩트,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햇볕 정책, 포용 정책을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구구절절히 옹호하거나 또 내용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다만 팩트만 가지고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좀 어려움도 있을 때 있었지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그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그 물리적 충돌까지 오갔던 시대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고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발생한 걸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오는 거가 이하원 기자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이명박 정부 때도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햇볕 정책 때문에 그랬다. 햇볕 정책이 어떤 기자는 천안함 침몰을 갖다가 빗대서 햇볕 정책 침몰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 출범해서 그 다음에 특히 그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9일입니까 출범을 해가지고 대외 정책, 남북 대북 정책에서 선언한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을 나는 안 받아들이겠어. 나는 거부야. 다 아시죠? 그 부정.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햇볕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파산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을 새로 쓴다고 썼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면 그거는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탓이죠. 어떻게 햇볕 정책 탓이겠습니까? 햇볕 정책을 계승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책임지고 당연히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한번 따져보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니 햇볕 정책이 안 된다면서요. 그거 아니라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딴 거에 난 너 다 싫어. 무조건 싫어. 그래가지고 지금 햇볕 정책이 아니라 지금 다른 정책을 쓰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이하원 기자는 물어보셔야 돼요. 왜 햇볕 정책 쓰지 않고 써가지고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셔야지. 햇볕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그런 엄청난 비약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거든요. 햇볕 정책을 계승했는데 잘못됐다면은 책임을 지겠다. 햇볕 정책을 난도질하고 햇볕 정책 너는 무조건 안 돼라고 해놓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 쓰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북한하고 대결했는데 또 하나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 왜 통일을 얘기하지 않냐. 통일을 얘기하지 않은 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통일을 엄청 염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김 대통령께서 사색을 하셨죠. 통일을 얘기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당장 이 적재 상태에서 필요한 거는 남북 화해협력이다. 그래서 화해협력하고 그다음에 남북연합 통일로 가자. 이 3단계를 갖다가 처음 나온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 나왔고 김영삼 정부가 그걸 갖다가 정식화시킨 걸 통일 전문가인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의 3단계 통일, 자기의 공화국 연방제 뭐 이런 거 있었지만 다 포기역을 받아들인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 평화번영 정책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통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통일이 아니라 이렇게 적대 상태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무슨 통일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는 통일이란 말하지 않겠다. 평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통일 얘기를 갖다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지금. 저는 통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싸우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평화를 얘기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 거지. 저는 지금 통일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한테. 통일 교육이란 말 쓰지 마라. 젊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위화감을 느끼겠나. 무슨 통일이에요? 여기 싸우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화 협력 교육을 시켜라,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은 뭐 엄청나게 고도의 철학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에 말도 안 되는 대결 상태에서 저 높이 있는 통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가교,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얘기하는 것이 실사구시다. 그것이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생각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영우 수석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꼭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니까 2분을 넘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흥행을 위해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종석 장관님 말씀 중에서 우선 남북 관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좋은 거는 아주 이게 선이고 나쁜 거는 악이다 하는 그런 저는 관점에서 한 것인 것 같은데 저는 남북 관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도 남북 관계의 이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진보 정부에서 남북 관계 결정권,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전부 다 북한에다 넘기면 북한하고 부딪힐 일이 없죠. 북한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에다가 우리가 평화를 구걸하고 북한의 평화 결정권을 넘기면 북한이 언제든지 평화를 파괴할 수도 있고 시혜로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평화라는 건 난 이건 아주 굴욕적인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전쟁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난 지속 가능한 평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 가지고 대북 정책이 잘 됐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나는 게 잘못이다. 우선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햇빛 정책 파산은 나는 이게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이런 걸 떠나서 북한의 핵 개발 야심, 북한의 핵무장 이게 햇볕 정책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거죠. 아니 국제적으로 좀 북한 핵 개발해서 지금 국제 제재를 하는데 우리 혼자만 가려면 그 제재를 가장 북한 비핵화의 제일 큰 수혜자인 우리가 그러면 대북 제재 완화 제거에 앞장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북 제재에 우리가 국제 제재의 유엔 회원국으로서 법적 의무로서 참여해야 된다면 그 상황에서 햇볕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북한이 핵을 안 내놓고 북한이 원하는 평화가 북한이 핵을 마음대로 가지고 핵을 내놔라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평화를 유지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햇볕 정책의 파괴자가 어느 정권이 아니고 북한이 죽어도 핵을 안 내놓겠다 하는데 난 여기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이종석 장관께서 북한이 처음에는 협상용으로 핵을 개발했다가 나중에 결국 협상 과정에서
핵 보유로 전환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1차 핵 위기부터 1차 핵 위기의 그 중심지인 저는 그 당시에 비엔나에서 IAEA를 담당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핵을 쭉 실무로서 풀타임 잡으로서 제가 핵 문제를 다루고 왔는데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자마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걸로 다 끝난 줄 알지만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북한 과학자들이 파키스탄 대사 지내신 분도 와 계시는데 파키스탄에 가서 이미 북한 과학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AQ칸 연구소에서 농축 연구를 하고 할 때 하는 걸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게 1998년입니다. 그때 파키스탄 윤지준 대사가 전문으로 이미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미국도 어떻게 보느냐면 제네바 합의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북한이 이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 그 지금 어떤 지금 진보 그 진영에서는 2003년인가 이미 제네바 합의 파기할 때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아무 실체가 없는데 농축 프로그램에 실체가 없는데 북한을 잡기 위해서 두드려 잡기 위해서 이걸 뒤집어 씌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제가 육자당 수석대표를 맡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이게 그 북한이 핵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한 히스토리를 제가 좀 그때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미국이 제네바 합의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쉬쉬하고 감춰서 그렇지 미국 민주당 정부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핵 포기하는 척만 하고 미국이 알고 있는 이 영변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만 포기를 하고 그 대신에 핵은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농축 프로그램을 안 들키는 핵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고 이미 그때 결심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벌써 그 이후에 우리가 모든 햇볕 정책이라는 게 북한 비핵화, 북한 핵을 용인해주는 햇볕 정책이라는 거는 그거는 더 이상 나는 지속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아니, 이슈들이 원장님. 담겨 있는데 또- 저한테 한 1분 정도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아니 제가 또 이건 계속이 될 것 같고 제가 아니, 이렇게 예를 서로 하는데 저는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히 하시면 좋지만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청중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고 뭐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얘기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물론 맞는데 지금 이신화 대사님도 사실은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죄송하다고 지금 한 상태여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향후 다시 좀 지속하시기로 하고. 예, 그럼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천영우 대사님은 제가 NSC 차장일 때 육자감 대표를 그때 임명됐고 했던 분입니다. 서로 잘 알고 있고 그 내막을 모르겠습니까? 또 핵이라는 것이 갖고자 하는 욕망과 협상사에서 어느 정도 교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가는 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실 논쟁이 되고 쟁점이 되는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더욱이 진보 정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꺼번에 뒤집어 씌우는 거는 그건 곤란하다. 본인도 진보 정부에 계셨지만은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논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장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들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만큼 계시겠지만 또 여기 청중석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우리 또 이 심포지움의 중요한 도덕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패널리스트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통일 환경, 그래도 통일은 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많은 생각과 또 서로 다른 견해들이 종합되는
그런 어떤 집단 지성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에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